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니다. 이거는 묻지 마라는 식으로 무조건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 윤석열 정부의 장관 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제일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새는 이분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요새 뭐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 백지화 선언 이후로 더더욱 뭔가 이 정권의 최전방 공격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 건설을 원희룡 장관은 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 건가요? 국정을 책임진 장관이니까 네. 백지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전 너무 나간 발언이고, 너무 뭐 나갔죠.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장관으로서는 너무 나갔고, 뭐 그 충격요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충격요법을 국정에서 쓰면 안 된다고 보고, 뭐 그러나 그 얘기까지는 제가 뭐 이해를 했는데, 네. 좀 더 나간 발언이 이걸 이제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오물을 치운 다음에 하자. 뭐 특정인이 여기에 뭐 특혜를 받았느니 안 받았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묻지 마라는 식으로 무조건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내려면요, 우선 오물을 치우고 길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당의 이 주장과 이 행태를 오물로 오물이라고 비유했죠. 얘기했어요. 네. 아, 이건 정말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아. 원희룡 장관이 그러는 건 약간 누가 봐도 대권 주자 아닙니까? 근데 약간 초조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좀 특징이 있는데, 공격의 원톱, 투톱, 쓰리톱까지 뭐 박민식 장관까지 넣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당에 있는 사람들,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거의 보이질 않아. 보이지 않는 거의 지표가 앞으로 조사 결과에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당 대표가 되면 그래도 매일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뭐 김무성 대표라든가 이낙연 대표처럼 대권 주자 차기 한 3위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래서 여론조사할 때 후보에 들어가죠. 아니, 그렇지 매일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생각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홍준표 시장, 그 다음에 뭐 한동훈 장관, 네. 그 다음에 뭐 원희룡 한철수 의원이 장관. 가끔 나오지만 이제 그 원희룡 장관도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걸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권의 경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보수가 지지하는 보수 정치인. 예컨대 무슨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분, 아니면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이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보가 지지하는 중도 정치인이 있어요. 유승민 의원 같은 분.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에서 이제 지지세가 강할 겁니다. 민주당 네. 지지자들 중에도 싫지 보수 않아. 정치, 대권주자 누가,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올 거예요. 중도가 지지하는 중도 정치인이 있어요. 안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보수 쪽이나 진보 쪽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조금이겠지만 어쨌든 중도층에서는 우리는 안철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네, 사람도 있고, 네. 중도가 지지하는 보수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다 이미 이제 자기 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관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을 네, 어떻게 선택을- 조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 조언은 제가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본인은 공짜 컨설팅 어쨌든 한번. 네. 빅3 안에나 이렇게 들어오려면 그러면 이제 보수층의 뭐 지지를 좀 받아야겠다. 뭐 그 뒤에 어쨌든 선거가 다가오면 중도로 가더라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뭐 이도저도 아니면 그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다. 이런 초조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발언이 좀 세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뭐 원장관에 대한 컨설팅. 제 생각은 저는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정답은 없다. 네. 이 길이 옳고 이 길이 틀린 게 어디 있겠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선보수 후중도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원희룡은 확장성 있고 중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초지가 쫙 가야지 승부가 된다 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건데, 우리가 그간에 많은 사람들을 봤죠. 네. 뭐 추미애 장관 이런 분들 박수 받은 말로가 어땠느냐,
말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그러면 원장관은 명민한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또 한 번 이제 뭔가 방향 전환을 할 때가 있겠죠.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하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드리니까 그건 생각나네요. 박 대표님이 여러 번 말했는데 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바뀐 것 같다. 네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원희룡, 여당 역할을 다 그다음 하시는. 박민식 또 그 누굽니까 감사원 사무총장 그분들 유병우. 있잖아요. 예, 예. 딱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당 같고 김기현, 윤재옥 이런 분들은 행정부. 총리에다가 행안부 장관 딱 약간 그런 얌전하게, 스타일이 바꿔놓은 건데 네. 그러면은 자 여권이라는 전체를 보면 이제 정부하고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당청 분리하더라도 대통령이 원탑이고 잘 이제 운용을 해야죠. 근데 윤 대통령 지금까지 보면은 이 운용이란 면에 있어가지고 여당은 그 이준석 대표 그렇게 된 이후에는 그냥 운용이 아니라 방치인 것 같아요. 방치. 방치. 예, 그러니까 뭐 장관들이 멋대로 예를 들어서 플레이하게? 뭐 자식이 이제 둘 있는데 네. 귀여운 자식이 여기는 이제 막 공부시키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막 해요. 칭찬도 하고 야단도 네. 치고. 근데 이쪽 자식한테는 뭐 하든가 말든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제가 그 전에도 받은 적이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랬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이 네. 당을 거의 방치해뒀어요. 당에 사실 뭐 반노계가 뭐 네네네. 있고 정동영, 뭐 김근태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책임 총리였던 이해찬 총리. 그 2005년 6년도에 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하고 뭐 원희룡 장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게 거친 발언을 쏟아냅니다. 대정부 네. 질문 답변 과정에서. 근데 그걸 한나라당이 좀 심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별로 대통령으로도 인정 안 하고 네. 계속 공세를 취하는 거예요. 계속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리를 불러놓고 좀 자극적인 말을 하죠. 그 대표적으로 뭐 홍준표 시절 의원하고 두 차례 걸쳐 충돌을 하거든요. 총리로서 존중을 안 하는 거군요. 두 차례 충돌을 하는데 말싸움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이 총리에게 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와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인신모욕하지 마십시오. 인신모욕이라니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잘못된 누가 말을 브로커하고 놀아났단 말입니까? 놀아났다고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지냈습니까? 총리하고 브로커처럼 그래 어울려 골프 친 일이 없다 이겁니다.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났잖아요 골프 치고. 언제 놀았어요? 참. 총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홍 의원님은 선거법 위반해서 자격 박탈된 적이 있어도 난 5번 선거에서도 한 번도 선거법으로 위반한 적 없어요. 선거법 위반한 적은 없어도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은 있다 이겁니다. 그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찬 총리가 맞는 얘기를 해요. 그게 쭉 얘기를 하는데 네. 태도라든가 이거 발언의 강도는 야 어떻게 총리가 국회에 나도 저렇게 답변할 수 있냐 하는 정도로 하죠. 제가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다면 네. 본인이 뭐 빅3 안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일단 눈에 보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는데 2004년에 박근혜 대표가 총선에서 이제 승리하지 못했지만 탄핵의 역풍 속에서 121석을 만들어내면서 뭐 박다르크 이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가 됩니다. 네. 근데 열린우리당에서 4대 입법개혁을 추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박근혜 대표가 사학법을 반대하는 투쟁을 이끌어요. 그래서 뭐 그걸 쭉 끌고 가서 막아내거든요. 막아내면서 보수의 페르소나가 되고 보수의 아이콘이 됩니다. 야, 역시 박근혜가 우리 보수를 대변하는 정치인이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확장성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너무 보수에 갇히면서 올드 한나라당에 지역적으로 보면 영남, 이념적으로는 보수, 계층적으로는 좀 잘 사는 사람, 세대로는 좀 장년층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장하고 있던 이명박 시장은 지역적으로는 중부권, 수도권,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는 중도층, 세대로는 40, 50대, 뭐 40대, 경제 이런 이미지. 계층적으로는 그 중산층. 그러니까 유한나라당의 기수로 떠오르면서 이 2007년 대선 경선에서 확장성 있는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을 뽑고 대통령 후보는 이명박을 뽑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원희룡 장관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때 박근혜 대표는 이미 이제 완탑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그걸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지금 보수로 계속 가는 것이 나중에 이거 내가 일정한 정도가 되면 다시 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중도로 확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벌써 늦은 건 아니겠죠. 원 장관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을 때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도 오래 하고 제주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네. 뭘 시키면 뭘 못하겠냐, 뭐 기재부 정도 아주 특수한 쪽을 제외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 국토부 힘든 거 아니냐. 이제 저도 뭐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했던 게 좀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의 큰 흐름이 한풀 딱 꺾였기 때문에 네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는 무덤이었잖아요. 김현미 장관 등등이 이제 정말 무덤이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약간 운이 조금 붙기 때문에 사이클상 네네네. 좀 괜찮은 부서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원장관이 뭐 사우디 가가지고 네옴시티하고 하는 건 다 그 네네네. 연장인데 이런 건으로 이렇게 걸릴 줄이야. 정말 누가 알았겠어요? 보면은 이제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1조 8천억 원. 근데 국토부가 다루는 돈이라든지 뭐 GTX A, B, C에 비하면 사실 또 그렇게 큰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이게 정치 상징성이 이렇게 커지고 뭐 직을 거니 많이 할 줄이야. 크게 미스를 했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번 저는- 아니 그러니까 뭐 미스를 했다 안 했다기보다 전혀 이게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일 거예요. 내가 처음에 국토부 장관을 한 2년을 하면은 이런 것 좀 하고 이런 것 좀 하고 하는 데서 거기서 뭐 화물연대하고 충돌 네. 그런 거는 약간 예측 범위 내였을 건데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처가 땅 걸리는 거는 정말 예상 밖이었을 근데 거예요. 이제 그 만일에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희룡 장관은 뭐 아주 젊었을 때 처음 초선 들어올 때부터도 언젠가는 대선에 도전할 사람으로 다 누구나 그렇죠. 봤잖아요. 네. 수석의 인생이고 네. 이제 이 문제 양평 땅 문제에서 하여튼 발언도 세지고 좀 이렇게 그 오버페이스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분명히 이거 리스크가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사실 지금 한동훈 장관도 보면요. 네. 젊은 사람들이 물론 젊은 사람들이 빠가 좀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 지지율 추이를 보면 보수 지지층들에서 환호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도 확장성보다는. 그러면 이제 원희룡 장관도 내가 조금 무리지만 보수층에 조금 어필을 해야겠다. 이런 걸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면 네. 저는 뭐 그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희룡 스타일이라는 건 어쨌든 그래도 포지티브한 거, 남들 못한 걸 좀 돌파해내는 네, 걸 네.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일을 좀 되게 하는. 아, 그렇죠. 아까 말한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우리가 대규모로 참여한다든가 네옴시티도 그런다든가 뭐 그런 거를 할 수 원 있죠. 장관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뭐 총선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잖아요. 장관직 수행하는 게. 네. 마지막을 양평으로 마침표를 찍고 나오는 거랑 그 엑스포가 국토교통부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엑스포를 뭐 유치를 했고 그 마침표를 뭘로 찍고 나오냐 다른 걸로 찍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당장에 보수에 어필하고 하는 건 저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 별로 좋지 않죠. 좋지 않다.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도 자연스럽게 계속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 요새 행보를 보면은 뭐 전라도 가서 전남지사도 만나고 그 신림 그 흉기난동 사건 현장도 직접 찾아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약간 좀 대선 주자급 행보를 막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통합을 좀 통합 행보 이런 걸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동훈 장관은 그렇다면은 보시기엔 조금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는 거. 이게 제가 보는 게 네.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가가지고 4.3에 대한 맞아, 재심 맞아. 같은 예. 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거는 진짜 원래 검찰 진보 역량을 이슈잖아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조봉암 농림부 장관의 농지 개혁을 이야기하고 되게 그 세련된 거거든요. 이승만을 칭찬을 하되 네. 진보적인 걸 엮어가지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저는 이게 되게 배울 필요가 있는 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 칭찬하면서 뭐 보수적인 걸 엮어서 칭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세련된 건데 네. 그리고 무슨 조선소 갔다가 전남지사 만나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진짜 큰 꿈 꾸는구나 싶었다가 이제 며칠 전에 다시 이제 법무부에서 박범계 장관하고 또 티격태격 옛날 하던 대로 네.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저는 그때 뭘 생각했냐면 어디선가 견제를 받았나? 어떤 그런 행보에 대해서?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해라. 그걸 보여주는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나 안 변했다. 그렇게 변한 거 아니야. 아직까지 이런 거야. 어. 라는 걸 오히려 전략적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러면 제가 한동훈 장관 수를 너무 높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조금 그런 느낌을 한동훈 장관은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든지 네.
그 대권주자로 다 보잖아요 이미.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뭐 숨고 싶어도 숨어지지도 않을 총선 거예요. 갔다가나 대선으로 바로 가나 뭐 그 정도 차이 그거는 아니겠어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일단 저기 그 민주당하고 최전선에서 이 사법 리스크 갖고 정면 충돌하고 있으니까 네. 이건 뭐 아주 선봉장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 대표로 있는 한 이 문제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갈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 우리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 이제 최근에 과거에 좀 생각하기 어려웠던 범죄들 같은 것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네. 살인 사건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계속 좀 이 문제 안전하게 내가 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민청 설립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어젠다를 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 익숙한 방식. 야당하고 계속 이제 충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원 장관이든 한동훈 장관이든 좀 그런 면에서 보수 정권의 어쨌든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으로 다들 보고 있으니까 네. 자기 어젠다들을 조금 긍정적인 것들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뭐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 다 뭐 그 수준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도 줄타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임기 초고 늘 이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누군가에 대한 공격이 자기 정치한다잖아요. 네. 근데 자기 정치를 안 하면 되나? 자기 정치 해야지. 티 안 이게 나게. 윈윈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 정치하고 아까 말한 이제 박범계 뭐 이렇게 싸움하고 싸움도 하면서 균형점을 잘 잡아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정치의 비중을 자연스럽게 높여가야 된다. 근데 네. 그 자기 정치라는 게 이기적인 정치가 아니라 국가, 그다음 뭐 이 여권, 본인 이 교집합이 형성되는 부분에서 네. 법적인 그 대응은 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싸움.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세를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백지화란 카드도 꺼내고 오물이란 말까지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저는 좀 오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갔다. 한동훈 장관은 그런 점에서 뛰어나 보이는데 덜 흥분해요. 말은 좀 빨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단어 선택이 좀 네, 단어 선택에서 굉장히 그 논리적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이 한동훈 장관 제가 좀 약간 뭐 편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사실은 네. 그거 얘기 약간 설명해. 제가 한동훈 장관이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네. 분들 그 약간 그 메시지 같은 거를 내는 걸 보면 제가 비판할 점들 분명히 있고 비판도 합니다만 이 사람들 진짜 머리는 좋구나. 순발력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나고 적절한 그 비유 뭐 이런 거 맞받아치는 능력들이 굉장하구나. 그분들은 그거 잘한다는 거고 원희룡 장관이 그런 점에서 조금 한동훈 장관은 좀 배워야겠네요. 그러면 약간 또 원희룡 장관의 또 뛰어난 점은 있지만 우리 썸네일 나왔다, 그죠? 네, 원희룡은 조금. 한동훈에게 배워라. 저희가 그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 커뮤니티 게시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글이 아주 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올라온 글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지금 최상의 시나리오가 뭐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인데 보수 당을 등진 경험이 있는데 그게 또 가능하겠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보수 내에서 입지가 강한 것도 아닌데 이런 내용을 올려주셨거든요. 특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당연히 공천 줘야 되고 총선 때 중요한 역할을 좀 부탁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이랑 안철수는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뭐 저도 계속 그런 얘기하지만 뭐 굳이 공천 배제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공천 이준석 대표는 공천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고. 유승민 의원은 본인 입으로 공천 주겠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주려고 했다 다 넣었을 것 같아, 공천. 예, 제가 봐도. 근데 그분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뭐 KDI 출신으로 그렇죠. 네, 경제 전문가로 들어와서 보면 그 이해창의 그 선거를 2000년 선거를 거의 다 총괄할 정도로 똑똑하게 또 박근혜 대통령 선거도 또 그렇죠. 맡았고 네.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분은 누가 봐도 정말 굉장히 그 똑똑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나 무슨 뭐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식견이 있는 분이고 그냥 천상 그 보수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안철수 두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같이 하다 결국 깨졌는데 네. 두 분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유승민 의원은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보수정당에 바른정당 만들 생각도 없었고 왜냐하면 이분은 바깥에 있을 때도 나는 언젠간 돌아가서 보수의 그 적통을 이어서 지금 국민의힘이죠. 거기에 후보가 되고 싶은 분이에요.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그 보수가 되고 싶은데 지금 본인이 여기서 그거 공천받기 위해서 뭐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유승민 대표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더 비참해질 것 같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내에서의 존재감을 보임으로써 대선 주자 조사에서 그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고 있는 게 근데 아닌가 이런 싶어요. 행보로는 사실 1번 달고 나오기 되게 쉽지가 어려운 않잖아요. 것 같아요. 저는 유승민 전 대표가 자기를 보수로 생각하는 거하고 별개로 네. 바른당 때부터 데이터를 보면은 이분의 이제 지지층이 수도권 40대 50대 고학령층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하고 딱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선때 한 6%밖에 못 나왔던 이유가 그분들의 지지층 겹치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선택지인 거잖아요. 민주당 우리 여기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유승민도 괜찮아. 우리가 선호 투표 형식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분이 파괴력이 있겠지만은 그리고 과거에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시절하고 이럴 때는 보수 진영 전체를 그렇게 중도화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이 단절돼. 박근혜 대통령 저는 뭐 탄핵이 유승민 대표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런 상징적인 옛날에 그 뭐 옥대 들고 나르샤 이 상징이 되면 한번 잘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한 부분이 되게 크죠. 근데 또 한번 잘리고 그러니까 보수 진영하고의 단절이 두 번 연속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럼 남아있는 것은 수도권 40, 50대 뭐 고학력층인데 거기에서 그럼 이제 자 여기라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계속 어필해야 되겠다. 되게 딜레마적인 게 그걸 하면 할수록 보수 진영과의 단절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뭐 보수 진영에 와서 뭐 윤석열 대통령 훌륭하시고 제가 여기 뭐 미력이라도 기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될 거냐?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는 이보다는 훨씬 나은 게 20대, 30대 스윙 보터들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총선 이기든지 다음 대선을 하든지 이쪽을 어떻게든 갖고 와야지. 그럼 이준석의 대체제가 누가 나타난다면은 아주 쉽게 버릴 수 있겠지만은 그 대체제가 안 나타난다면은 그 니즈의 측면에서 있는 건데 유승민 전 대표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종합해 보면 약간 유승민 전 의원이 찾아오셔가지고 컨설팅 부탁드리면 약간 너무 어려운 케이스라 거절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뭐. 똑똑하신 분인데 비주류가 돼야 되는데 반주류 느낌을 준다. 좀 요약해서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이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은 이제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또 보수 지층이 자기의 그 진심을 알아줄 날이 언젠가는 올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와가고 뭐 딴 얘기를 하기도 어렵거든요. 이제 와서. 그런데 그거 다 전 동의해요. 그럴 수 있다고 좀 봐요. 근데 메시지 중에 페이스북 메시지 본인이 직접 나와서 방송 중에 하는 얘기는 아주 논리적인 분이에요. 그분도. 그러니까 괜찮은데 페이스북 같은 데는 혹시 본인이 아니고 본인이 컨펌해서 내보내긴 하겠지만 혹시 젊은 참모들이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유승민의 격에 안 맞는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SNS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데 상대를 비판할 때는 분노가 드러나는 건 전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보지만 경멸이 드러나면 안 되는데 경멸이 좀 드러나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안 좋고 제가 옛날에 이해창 노무현이 붙었을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노무현은 이해창에 대해서 분노했는데 이해창은 노무현을 경멸했다. 절대 상대에 대해서 경멸하면 안 된다. 비판하고 분노하는 건 좋지만 조롱하고 경멸하는 건 안 되는데 유승민 의원의 이 메시지가 굉장히 그 경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방송 나와서 굉장히 논리적인데 지나쳐서 상대한테 좀 뭐 무례하거나 경멸을 조롱 같은 조롱 같은 느낌을. 거 그건 안 좋아요. 누가 봐도 되건 안 되건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 도전
쪽으로 경선 나가겠죠. 예. 가는 걸로 네, 보잖아요. 네. 뭐 안철수 이런 분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유승민 의원을 둘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당신이 지금 현재 가능성하고 이제 완전히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은 뭘 목표로 하냐? 나 대통령인 거 몰랐어 이럴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저는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안 보여서. 대통령이 정말로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같지 않다. 네. 근데 뭐 거꾸로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일 필요가 있나?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세례 요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뭐 3당의 힘을 싣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 또요? 근데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발을 딛고 있는 곳은 아까 말했던 수도권 40, 50대 민주당 네. 지지층인 건데 이제 내 마음과 몸은 아니 거꾸로인가? 마음은 뭐 이쪽이고 이쪽인가? 하여튼 그런 조금 이제 분리돼 있는 상황이 마음과 지속될 수밖에 행보가 없다. 분리돼 있다. 몸과 마음이 나경원 의원하고 오세훈 의원을 제가 비교를 자주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나 오세훈 의원이 두 분 다 이 이념적 자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오세훈 후보는 조금 더 개혁적으로 비치고 중도적인 느낌이 네. 있고 나경원 의원은 좀 더 보수적인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오세훈 시장도 뭐 태극기 부대 집회도 정강훈 목사 집회도 나가고 뭐 이런 마음은 분인데 똑같아. 그래서 근데 차이는 뭐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눈에는 이 나경원 의원은 좀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이번에도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그런 걸 더 그죠? 많이 네. 보는 분이고 오세훈 시장이 그 나경원 의원보다 나은 점은 대중의 눈치를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 지향하는 기준점이 대중에다 맞춰놓고 있거든요. 더 영리한 행보네요, 그죠? 저는 그건 100% 영리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대중 정치인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는 권력자에게 맞추지 말고 네. 힘들더라도 대중이 뭘 원하느냐에 맞춰서 가면 그 실패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서울시장이었잖아요. 네. 서울시장은 실제적으로 실물을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디자인 서울 이렇게 접근하면 자 이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그 선거법 저지하면서 그때 뭐 빠루 투사 같은 그때 이제 의미. 빠루를 주운 거다 본인은 주운 게 네, 맞죠. 네. 주운 거지만은 어쨌든 빠루를 들고 있는 나경원이 있고 디자인 서울을 이야기하는 이제 오세훈이 있는 건데 유승민 의원도 약간 그런 생각 할 거예요. 한나라당 때 이해창 총재의 부름을 받고 네. 들어온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의 사실 그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원들의 섭섭함도 좀 있고 당원들에 대한 네. 뭐 등등등등 복합적인 게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시대가 끝났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 더 도전할 수 있는 홍준표나 유승민 워낙 개인기들이 출중한 분들이고 일정한 지지세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분들은 아닙니다. 이제 원희룡 장관도 그런 세대의 뭐 막내지만 어쨌든 이 주류 2000년에 한나라당 입당한 이래로 쭉 이제 온 분이니까 이런 분들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가능성을 뭐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건 지금은 뭐 워낙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당 밖에 있는 분이 와서 지금 당을 이르지만 총선 이후에는 또 새로운 질서가 잡히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제 뭐 좀 참패까지는 안 해도 패배를 만약에 한다면 이분들에게 좀 더 그래도 또 기회가 좀 아니 오겠죠. 뭐 그 패배하든 승리하든 네. 대통령의 힘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거는 뭐 많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총선 승리하면 윤 대통령 힘이 더 세. 저는 총선 이후에 힘이 더 세진 대통령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 상관없이 그거는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숙명입니다. 그게 야박한 여의도 인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총선 이후에는 이 사람들 중에 지금 와서는 뭐 죽으라면 죽을 신용할 것 같은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등 돌릴 거다. 오늘 대화를 굉장히 스피디하게. 네. 그죠? 아 그래요? 좀 많이 들어오셨나요? 네? 오늘? 좀 오늘요? 많이 예. 들어오셨나요? 저희가 댓글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일일이 다 봅니다. 뭐 진행자 바꿔라 이런 댓글도 저희가 다 보고 그래도 저희가 제일 이제 유심히 보는 거는 이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 커뮤니티 게시판이거든요. 거기에 뭐 의견도 좋고요. 이런 의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아니면 이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달라 이런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 스브스 커뮤니티 스브스 프리미엄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커피 쿠폰 또는 우리 윤태곤 실장님의 신간
괜찮은 이게 아빠이고 뭘 싶어서. 네. 책을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선물을 우리 독자들을 드린다고. 위해서 네. 우리 시청자들 드리는 이 책이 되게 귀해요. 잘 안 팔려가지고 서점에 네, 잘 안 그러니까. 없거든요. 작가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아니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아, 네. 이번 주는 사실 그 정치권이 휴가를 많이 갔죠. 뭐 당 대표들도 다 가고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갑니다. 휴가를 제가 다음 주에 가고요. 김태현 변호사, 저희 그 SBS 정치쇼, 라디오 정치쇼 진행하고 있는 김태현 변호사가 와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더 많이 와서 네, 시청을 해주시기 그 바랍니다. 다음 주엔 돌아온답니다. 네. 아니, 못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